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답니다. 자, 오늘도 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또다시 북한의 이번 발사 관련된 그런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대화 재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걸 가지고 판을 깨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 보여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 통화에서 이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와 관련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지금까지 예상을 해보면 두 정상이 앞으로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북한의 이런 뭐 이 상황 변화를 보자, 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9일하고 10일 비건 대표가 방한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또 돌파구까지 아니더라도 이 미국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북한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비건 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관련된 회담을 위해서 방한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발사체 발사 관련된 얘기가 있겠고요. 미국의 스탠스, 지금까지는 제재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빅딜로 끝내겠다 이런 입장 계속 보이고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북한의 이 태도랄까요? 이런 입장을 볼 때 한미 양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다른 정책과 대안과 여러 가지 대화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뭐 국정원의 어제 그 국회 보고를 보면 여러분들 내용 보셨겠지만은 이번 뭐 비핵화 판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의 판단, 이런 것도 미국과의 조율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합니다. 한미 동맹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일부 오늘 보수 언론들에서는 마치 한미 동맹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저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설득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ICBM이 아니니까, 자기 나라까지 날아오는 그런 무기가 아니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남측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발사체가 사정거리가 한반도 전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미국도 지금 이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뭔가 경색된 국면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도 올해 말까지 시한을 주면서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오케이 발사체 발사했어?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나간다면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라, 잘못했습니다, 네 아유 다 빅딜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 상황은 악화가 되고요. 그 악화된 상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죠. 경제가 또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 될 거라고 보여진 이 협상에 대해서 관세를 중국 제품에 또 부과하겠다,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관세 부과하지 않던데도 또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뭐 그랬더니 처음에는 중국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럼 협상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그 협상을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협상은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교 이 국면에서는, 외교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에서는 별로 없다는 거죠.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북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 얘기가 나오고 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나오면서 노딜로 끝났지만 저는 북한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을 설득해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이른바 무력 시위라고 불리는 이런 발사체 발사도 하나의 전략의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도 자신들의 입장을 좀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대내적으로도 군부나 이런 지금 협상 국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세력을 달랠 필요가 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이 발사체 발사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노렸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판을 깨고 NS 소집해가지고 강경 대응, 구두 경고하고 뭐 다시 한번 그렇게 뭐 도발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거는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한 상황에서 무력 충돌로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에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평화로 가는 길,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확실하게 목표가 정해진 만큼 거기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목표를 더 확고히 하고요.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올바로 세운 다음에야 뭐 일도 되고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거를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 북미 대화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혼란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견제해야 될 입장은 뭐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북한의 이번 도발이라고 불리는 보수 언론에서 부르는 도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풀어낼 수가 있는지 해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강대강 대치, 무력 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뭐 강경한 대응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북한이 왜 반응이 없지? 그러면서 계속 더 강한 조치 이렇게 나간다면 이번에도 단거리 발사체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뭐 별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더 선을 넘어버린다. 그럼 국제사회도 돌아서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에 입지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뭐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인도적인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ICBM이 아니고 뭐 중거리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 상관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이걸 북한은 다시 한번 뭐 기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정상이 오늘 통하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희망해 봅니다. 비건 대표가 와서 인도적 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 북한에 달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한 발자국씩 지금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는 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발사체 발사에 대해 너무 민감한 반응, 과민한 반응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다른 얘기 잠깐 정책 얘기 잠깐 해볼까요? 황교안 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자갈치 시장이 문을 안 열었대요.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야 어떻게 딱 가는 날 그렇게 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나요? 일부러 쉬는 날 간 건가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오늘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민들과 얘기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이 독재 투쟁, 독재 타도 투쟁, 뭐 좌파 독재 타도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민생 투쟁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뭐 독재자라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고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생 투쟁 뭐 내일은 또 마산으로 가서 거제로 가서 마산 가서 뭐 이렇게 일정도 소화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로서는 최선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대권 행보. 지금 어차피 자신은 원외에 있기 때문에 국회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원외에 있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방법. 그건 바로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그러면 지지자들도 모일 것이고
언론도 대표의 행보를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의 얼굴이 더 자주 TV에 나오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겠죠. 어떤 그 발언이나 그 행동을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거나 어쨌든 언론 보도는 많아지고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빈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외투쟁이 한국당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동의 여부, 국민들께서 이번 자유한국당의 이런 장외투쟁에 얼마나 많이 호응해 주느냐, 그게 앞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전망과도 연결이 되고요. 한국당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느냐, 국회 투쟁, 국회 내에서도 싸울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개혁 법안과 선거제 그 개편 법안에 대해서 뭔가 싸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싸움이거든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촛불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이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장외로 나가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민들, 일반 국민들,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좀 여론에 민감한 분들께서 나와서 함께 하진 않은 거라고 봐요. 전국의 253개 당협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태극기 부대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동력이 살지가 않죠. 여론조사를 보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 설치나 선거제 개편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의하는 이런 의견이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계속해서 저렇게 장외투쟁해도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것 이상으로 지지자들 결집하는 것 다음에 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국회로 들어올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지 이런 한국당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겠죠. 이 정도 얘기를 해주면 뭐 유감 표현만 해주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강경합니다. 자, 그 다른 야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내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죠. 어떤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지 궁금한데 내년 총선 앞두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총선 앞두고 이 지지 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또 중도층이라고 하죠.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오게 만드느냐, 이런 싸움인데 한국당과 민주당의 중도층 싸움이죠. 사실 고정 지지층은 이번 여론조사 보면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싸움인데 저는 한국당이 아직까지는 불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 총선의 전망도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정오톡 이제 700명이 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달 안에 정말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민주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VOD로 여러분과 함께 현안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어쨌든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빨리 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도 출근 잘 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